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학개론 2020년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13번 마케팅 관리론 시험 문제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정답은 저희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도입한다. 예, 틀렸습니다. 예,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하신 이후 그 타겟팅을 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에는 밑에 제가 그림을 넣어드린 것처럼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집중화 마케팅 전략이 있고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전체 시장을 커버하는 것이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 세분 시장들을 이제 세 개로 나눈 이후 하나를 정해서 집중화하는 전략이 이제 집중화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 세 개의 세분 시장들을 모두 각각 그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들로 대응하는 예, 마케팅 전략들로 이제 공략하는 프로그램 그 전략을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쓰시게 되면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쓰시는 경우보다 마케팅 전략들을 각각 다른 마케팅 전략들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니까요. 각각 다른 가격 전략이나 제품 전략, 또 촉진 전략이나 이제 유통 전략들을 쓰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보다는요,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그 제품 전문화 전략은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의 일종이다. 타겟팅에 그죠? 이거 맞고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 포지셔닝은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틀렸죠? 예, 포지셔닝은 보통 이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장을 이제 세부 시장들로 나누고 그 중에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타겟팅해서 그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그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아, 그죠?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의 어떤 이미지들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제품의 확장 속성이란 판매자가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편익이 아니고요. 이 약간은 부가적인 추가되는 편익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속성, 제품의 핵심 속성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시장 세분화 전제 조건으로서의 실질성이란 세분 시장의 구매력 등이 측정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 5번도 틀렸죠. 예,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측정 가능성이고요.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실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세분해도 좋을 정도로 그 이익이 나는 정도, 그죠? 이익이나 그 크기가 충분히 커서 그 기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타겟팅 하는 방법들에는 총 5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은 선별적인 전문화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품별로 각각의 선별적인 시장 집단을 표적 시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시장 전문화 전략은요,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 집단을 표적 시장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넣어드렸죠. 자, 그리고 3번의 제품 전문화 전략이 뭐냐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시장 집단들을 다 표적 시장들로 하는 것을 제품 전문화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전체 시장의 확보 전략은 뭐냐면 여러 또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또는 모든 시장 집단들을 표적 시장들로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전략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5번의 단일 세분화 시장 집중 전략은 뭐냐면 하나의 제품을 활용해서 하나의 시장을 선정하여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의 타겟팅 방법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경영전략론. 자, 이것은 이제 기업가 경영제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그 경영전략론의 연장선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저희가 13번 보셨고 14번 포터,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가치사슬, 밸류체인 모델에서 주요 활동, primary activities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저희가 2번이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서비스 활동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지원 활동들도 있지만 본원적 활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본원적 활동들이 이제 주요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의 관리와 기술 개발, 기획 재무, 법률 자문 모두 약간은 스텝, 그 지원 활동들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물류 투입 활동, 생산 운영 활동, 물류 산출 활동, 마케팅과 판매 활동,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활동이 이제 본원적인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들이죠. 자, 그래서 밑에 제가 내용을 넣어드렸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윤이 창출되는 과정을 분석한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주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서비스입니다. 예, 15번의 경영정보 시스템 시험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5번 경영정보 시스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이다. 맞고요. 자, 이번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번 맞고요. 3번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맞고요. 4번의 위키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내용을 쉽게 추가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일종이다. 맞고요. 자, 그런데 5번의 자율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utonomous 컴퓨팅은 뭐냐면 그 자율 컴퓨팅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그죠?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 뭔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고치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을 때 스스로 방어를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자율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컴퓨터들과 데이터베이스들 등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자율 컴퓨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죠? 이것은 이제 그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자, 기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자율 컴퓨팅에 대한 설명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품질의 산포가 우연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며 제조 공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이용되는 것은 자, 생산관리론 및 품질관리론 시험 문제죠. 16번의 정답은 2번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정과 관련된 품질 수준을 중심선을 두고 관리 한계로서의 관리 상한, 관리 하한을 두고 그죠? 이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품질의 산포가 이제 그죠? 우연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정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관리 상한 또는 관리 하한 밖에 있는 그런 이상점들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이상 원인에 의한 품질의 산포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조 공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이용되는 것은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 관리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주식회사 한국의 연도별 제품 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도의 수요 예측량은 그래서 자, 저희가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2260개 판매량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2090개 판매량이고요. 2016년도에는 2110개 판매량이었죠.
2017년도에는 2150개 판매량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2310개 판매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는 2410개 판매량이었고요. 자, 그래서 2020년도의 수요 예측량을 저희가 이제 단순 이동평균법을 활용하셔서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판매량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2020년도의 수요 예측량을 단순 이동평균법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0 플러스 2310 플러스 2410 나누기 3을 하시면 229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0개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17번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의 재무관리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이제 5번인데요. 자, 선물거래는 이제 1번 조직화된 공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2번 다수의 불특정 참가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요. 3번 거래 대상, 거래 단위 등의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의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일일 정산, 증거금 등이 있고요. 자, 5번은 틀렸습니다. 반대 매매를 통한 중도 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선물 거래는요.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 인도가 이루어진다. 이거 틀렸고요. 선물 거래는요. 반대 매매를 통한 중도 정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 방법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답을 19번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구한다. 그래서 일종의 그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산출된 할인율, 즉 투자 수익률을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비용 또는 기회 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산출된 할인율하고요, 즉 투자 수익률을 일종의 그 내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투자 수익률을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비용 또는 기회 비용하고 비교해서 이 투자 수익률이 자본 비용 또는 기회 비용보다 클 때, 그죠? 그죠? 그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그 투자를 채택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습니다. 20번 저희가 회계학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총 재산이 40억 원이고요. 비유동 재산이 25억 원이고요. 유동 부채가 10억 원인 경우 유동 비율은,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재산 나누기 유동 부채 또는 유동 재산 나누기 유동 부채 곱하기 100%를 저희가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유동 재산의 금액을 구하셔야 되고요. 유동 재산의 금액은 총 재산의 금액에서 비유동 재산의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 재산 15억 원 나누기 유동 부채 10억 원 이렇게 하시면 1.5가 나오고요. 자, 이것을 퍼센트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곱하기 100%를 해주시면 150%가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 150%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본 항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번은요 그 정답을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죠. 자, 밑에 제가 내용을 다 넣어드렸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의 경우에는 자본 조정의 항목들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매입 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의미하고요. 자, 2번 예수금은 거래처나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기관에 납부할 때 소멸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번 이 지급금은
비유동 자산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고요. 자, 4번에 장기차 입금의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 장기차 입금으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고요. 예, 5번 매입 채무 차입금 선수금 사채 등은 금융부채에 속한다. 예, 틀렸습니다. 예, 선수금이 이제 비금융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예, 매입 채무하고 차입금 사채는 금융부채들이고요. 선수금이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비금융부채죠. 예, 그래서 22번의 정답을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가번에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고요. 예, 또는 나번에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 상품을 의미하고요. 또는 이제 다번에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 수량의 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될 파생 상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기 지분 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 지분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부채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시험 문제에서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등이 금융부채로 분류가 되고요. 선수금은 비금융부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23번 그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의미합니다. 니은이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 배열법의 1년 기준에 의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는 유동성 배열법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그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23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LG전자의 연도별 요약 재무상태표들을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각각 나타내고요. KIFRS 연결 기준이고요. 단위는 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재무상태표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또는 일정 기간의 어떤 경영성과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4번 전자상거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B2E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투 인플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직원 간의 전자상거래를 B2E라고 하고요. B2C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고요.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고요. C2C라고 하는 것은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래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C2C라고 할 수 있고요. C2G는 커스터머 투 거버먼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는 거버먼트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이제 정부 간, 그죠? 소비자와 정부 간의 이제 전자상거래를 그죠? C2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기업이 미래 의사결정 및 예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 거래 상품 등의 데이터와 각종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은 정답은 25번 3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25번의 정답 3번이고요. 뭐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정제, 그죠? 데이터 마트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의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뭔가 채굴한다. 그러니까 채굴해서 뭔가 이제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을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20년 저희가 경영학개론 기출문제풀이를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